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최근에 조사를 해보고 놀랐는데요. 네. 부자될 확률이 크지 않거든요. 제 욕하는 댓글이 막 무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 차 트렁크에 야구방망이가 있거든요. 외국의 언론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근무하고 가면서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네.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에서 입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 관리요? 입구 관리. 예. 들어가는 문을, 입구. 예.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크 열심이다. 우리 재테크 열심이다. 아, 막 시작하는 거, 네, 네. 막 해보자, 막 이런 예. 거. 근데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부자 될 확률이 크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맞춰서 사는 방법. 예.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 관리에서 출구 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 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네.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외국 책을 읽어보니까 네. 이 경제적 자립, 우리가 네. 돈을 버는 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경제적 자유라고 자유도 많이들 마찬가지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다들 돈 버는 능력을 키워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거는 무시한다는 거죠. 소홀히 한다는 거죠. 더 쓰고 싶고. 뭐 더 쓰고 싶기도 플렉스하고 했지만 싶고. 아니 그러니까 생활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버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맞춰 사는 노력하는 게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중요한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네. 지난 30년 4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 없는 아주 특별한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이 좋은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죠.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래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예.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다. 근데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짓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튀기면 되지. 예. 예. 근데 이 선진국에서 이런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그 10% 줄이는 게 엄청난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거죠. 오히려 지출을 그래, 잘 돈 통제하고. 버는 방법은 예. 특히 저성장 시대에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절약하는 것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 네. 근데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넣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서점에도 가서 지금 보시면요. 예.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지금 우리나라 책방에도 그런 책들이 깔려 있어요. 요즘에 그 짠순이처럼 살기 예. 요런 책들 예. 뭐 그런 유튜브들이 꽤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이제. 예. 그런 분이 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10몇 년 전에 그 경험한 건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지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특파원이 여기 4년 있다가 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가더라 이거죠. 입구 관리는 잘 되는데 출구 관리가 안 너무나 된다. 열심인데 출구 관리에 대해서는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집에서 가르치냐. 저희도요. 사실 이 Y스트릿이 투자와 관련된 뭐 금융이라든지 그 관련된 이제 배경 지식을 함께 배우고 그런 공부하는 채널인데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불리는 거에만 너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었네요. 불리는 그렇죠. 조금 수도꼭지도 좀 잠그고 맞춰 사는 방법에 아끼고, 대해서 그렇죠. 전략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저 오피디님 그런 콘텐츠 준비합시다. 저 김짬부 섭외합시다. 김짬부. 저부터 좀 반성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가도 일본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거기도 많거든요. 네. 우리보다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뭔가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이 수입을 올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지만 46년 전에 일본 동경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그때 그 노인들이 일하는 사례 본 거가 제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됐거든요. 어떻게 일들을 하고 계셨길래요? 그 뭐 제가 제일 지금도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게 뭐냐면 1975년 이 8월 딱 여름이에요. 네. 지금부터 정확히 46년 전. 46년 전에. 예. 그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연수를 받는데 하루는 그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를 견학하는데요. 네.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갔던 제 또래 된 지금 제 또래 된 예, 노인들이 예. 앉아서 주식을 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그 옛날에는 다 뭐 간부직도 하고 공무원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소일거리로요? 아니면 예. 생계를? 그 생활이 뭐냐는 거. 예. 그리고 생활 그 겸사겸사겠죠. 네. 그리고 5시가 되니까 그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머물고 있던 비즈니스 호텔에 야간 일. 가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걸 제가 보면서 아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네.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게 제가 제 인생에 엄청난 그 도움을 준 거죠. 아니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좀 깨달으셨다는 걸?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뭐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노인들도 많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고령화 속도가 이제 일본보다 더 빨라진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지금 딱 보니까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는 연도가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가더라고요. 20년. 우리가 또 그걸 이제 따라간다는 의미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죠. 저도 몇 번 봤는데 뭐 여의도에 있는 어떤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예. 이제 어떤 어르신이 예. 이제 이렇게 청소라든지 뭐 이렇게 치워주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또 뭐 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일자리를 두고도 손주 세대와 고령 세대가 이제 일자리 하나를 두고도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도 막 돼버리고 네. 조금 약간 좀 네. 너무 슬퍼지는데. 네. 그건 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할까요? 네. 아니 뭐 이게 너무 좀 이거 분위기가 너무 답답한데 이거 어두워지는데 이거. 네. 네. 이런 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래서 일단 현재 우리나라 50대, 60대 퇴직하는 분의 실상이 그러는 걸 알고 네. 그런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고요. 네. 그런데 나는 생활비 충분한데 그런 그러시는 사람은 분들도 뭘 있으니까. 하냐? 예. 그런 사람은 취미 활동 절반, 네. 봉사 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네.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죠. 네. 긴 인생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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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NPO 활동인데요. NPO. 예, 여기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게 굳이 뭐 돈 버는 일은 아니더라도. 민간 비영리 조직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 우리 NGO는요 네. 비정부의 뜻을 갖고 있고 그렇죠. NPO는 민간 비영리 조직의 네. 뜻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넓은 의미의 NPO에 NGO도 포함이 돼요.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퇴직하고도 보람 있게 뭘 일을 해요. 네. 그리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 받아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네.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 공헌 활동이 되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왜냐하면 아주 공짜는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약간 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러실 그렇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뭐 다른 말 할 수 없이 돈 생활비를 벌어야죠. 위해서 일을 해야 돈 되고 벌어야 되고. 나는 생활비 충분해. 그러면은 취미 활동. 요즘 취미 활동으로
심리학자 김정은 교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남자의 자비와 그 쓰신 교수를 딱 때려치고 네. 일본 가서 일본화 공부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글을 쓸 때 뭐냐면 꼭 그림과 글을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쓴 것이 책이 됐고 네. 그 글 때 올렸던 그 그림을 팔라고 하는 데가 많대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건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요. 그런 취미 활동이나 네.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 소일거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 친구들도 보면은 먹고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만나니까 이 갈 데가 없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약간 그거는 이제 계속 강조하신 게 이제 노후는 돈, 건강, 외로움이 가장 위험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유는 있으신 분들은 건강과 외로움을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보전을 하실 수가 있는 조금 저희 그 젊은 분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요즘에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놓이거들 있더라고요. 그 저출산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결혼 그 정년기에 결혼을 못 하고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둘을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 이제 한 명밖에 못 낳는 그런 나이대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그 앞단부터 이제 취업부터 늦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취업도 늦어져, 결혼도 늦어져, 출산도 늦어져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시고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그 전에 하나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추이가 쭉 나와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55년에서 60년이 6.25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죠. 그런데요.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요. 언제냐면요. 47년생부터 전쟁 끝나고 2년 후부터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47년생부터 52년생까지 6년이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때 몇 명이냐면 4.3명, 그 다음에 3. 몇 명 이런 때였어요. 근데 우리는 6.3명이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진짜 베이비붐 시대. 그러니까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현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막 끝내주는 나라였죠. 그렇죠. 근데 2019년에 0.52명이고 작년 2020년에 0.84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요. 우선 결혼 연령이 말씀대로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재작년에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31살이래요. 근데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맞아요. 요즘에 그래요. 제 집사람은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그 쉰의 할머니가 되시고요. 옛날에 100년 전에 태어난 분들은요. 15살에 결혼해가지고 30살에 할아버지가 됐대요. 저희 할머니도 17인가 결혼하셨다고 하셨었거든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 제가 초등학교 때쯤 저희 삼촌들이 30쯤 됐잖아요. 그럼 거의 집안의 고민 덩어리였어요. 노총각이 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뭐 32, 셋만 하더라도 노총각이라고 절대 표현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요 중에서 초산 연령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31.6세.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사람이 45%. 많죠.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요. 문제가 뭐냐면 늦게라도 하는 사람은 또 그나마 괜찮은데 이 생애 미혼 또는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혼자 살란다. 50살까지 결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이게 생애 미혼, 평생 미혼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죠. 근데요. 2015년에는 남자가 10.9%, 여자가 5%로 늘었는데 이게 5년마다 발표하는데요. 2020년 통계가 아마
머지않아 발표가 될 거예요. 아, 네. 이게 무지가 높아졌을 거예요. 예. 근데 놀란 건요. 이 밑에 보시면 이웃나라 일본의 2020년 이 생애 비혼율이 발표가 됐는데 남자가 26.7%, 거의 3명 중 1명. 네. 여자가 17.5%. 네.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고령화도 그렇고 결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2035년에 되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근데요. 그러면은 옛날에 80년대 이때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네.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아. 한 방에 형제 우르르 하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아도 단둘이 살거든요. 이불도 새 거고. 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부모들한테 얘기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안 나가면 돈을 받든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서 꼭 해야 되느냐, 뭐 아이를 낳는 게 의무냐, 뭐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의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본인의 선택의 자유고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제가 하나 예. 저 최근에 본 자료 중에서 네. 참고가 될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아까 일본에 보셨죠? 예, 그 일본의 생애 사례. 비혼율 네. 남자는 3명 중에 하나. 예. 그런데 일본에서 생애 비혼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네.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 우에노 시즈코라는 동경대학 교수님이 발표한 게 있는데 그분이 말이에요. 네. 고학력 여성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남성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저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남성과 결혼하면 본인의 경제력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내 눈높이에 맞아야 돼. 네. 막 이런 거. 그래서 여성에게는 결혼 자체의 매력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늘고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이 느는 거예요. 여성은 결혼을 자기가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거고 남성들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일본 전체에 결혼하지 않는 싱글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물론 이제 뭐 고학력 여성을 뭐 비하하거나 뭐 문제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사회 현상을 이제 일본에 있는 사회학자가 저렇게 분석을 하셨다라는 거고. 네. 그 저는 약간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골드미스가 많아지는 건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결혼이 좀 어려워지는 미스매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손가락이 이제 골드미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의 사회학자가 이제 분석을 하신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남성들과는 눈높이가 안 맞게 되고 결국은 이 맨 위에 있는 골드미스들은 계속해서 생애 미혼으로 또 남아버리게 되는 그런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 금방 그런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하면요. 네. 그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프랑스 네.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확 낮아졌다가 네네네네. 다시 회복을 했어요. 아,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출산율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회복을 했는데 예, 예.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비혼 출산율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랑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의 지금 차이가 많긴 생각해 한데. 보는데 네. 우리는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네. 농담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만 갔다 왔고 예. 내복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으면 네. 결혼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었거든요. 아, 결혼한다고 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진짜 뭐 숟가락 젓가락만 있으면 된다 막 이런 시절에. 군대만 갔다 왔고 네네네. 내 입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양가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너무 그 결혼 장벽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럽에서도 이 출산율 회복에 결혼 하는 게 너무나 허들이 높으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는 커플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여기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의 이 비혼 출산율이 우리는 1.9%고 일본은 뭐 2, 3%밖에 안 되거든요. 비혼 출산 예, 비율, 결혼 그러니까 안 결혼하지 하고, 않고 예, 예. 아이 낳아서 키우는. 예, 예. 그러니까는 결국 이 나라들을 보면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서로 남녀가 만나서 사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는 나라가 세상이 사회가 된 거예요. 원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유명하죠. 뭐 예. 결혼 전 근데 동거라든지 이런 게. 예.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오히려 요인이에요. 또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된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날 것 아니 같고. 근데요. 예, 예. 근데 배워야 된다기보다도 네. 몇 년 전에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그런 드라마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냥 살아. 이거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요? 그 혹시 정부 예산 받고 만들어진 그런 드라마가 많아요.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비혼 출산을 해도 결혼해서 출산한 애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에서 느껴지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거든요. 손가락질 않는 세상. 네, 그런 세상.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네.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상 양가의 부모가 모여서 결혼하려고 하면 집은 없더라도 전세 얻을 거 있느냐 뭐 없느냐. 근데 본인들끼리 좋아서 하게 되면은 그냥 어디 간단히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네.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유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 와, 그거 이 되게 나라들을 보니까. 어려운 일이네요. 제 딸만 셋 있는 아빠 입장에서는 네. 진짜 어려운 일. 제 차 트렁크에 야구방망이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제 딸들이 남자친구 이렇게 사는데 바로 트렁크 열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려운 제 일입니다. 예. 아는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은요, 그냥 양가에 뭐 그런 것 없이 결혼식을 할 때는 저기 어디 양재에 있는 무슨 그 양재 시민의 숲인가? 네. 거기서 자기들끼리 친구 몇 명 앉아서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뭐냐면 그냥 자기 여자친구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냐? 결혼의 허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세대 아까 농담으로처럼 얘기한 게 뭐냐? 군대 갔다 왔고 내일만 깨끗이 빨아입었으면 상관없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참 결혼의 허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혼의 허들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것도 많겠지만 되게 경제적인 것이 크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제 집값이라는 게 참 소득 수준으로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예.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막 코인 같은 거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도 갖기도 하고 이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근데 저는 생각에 그 아까 말한 비혼해서 출산하고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의 눈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경제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야 해결이 되는 거지. 무슨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짝짓기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하여튼 짝짓기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좋은 정책이 좀 그러니까 나와야 예를 될 들어서 텐데. 그 어떤 그 후보는요. 네. 우리 비혼 출산해도 해서 애들에게 출산해도 사회적으로 차별이 안 받도록 하는 법을 개정합시다.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있겠고. 뭐 어찌됐든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애 양육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뭐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봐주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힘들지 않게 봐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설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게 저도 저희 그 포럼에서도 그런 걸 몇 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손자 손녀를 봐주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것도 교육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런 것은 무조건 며느리 말을 들어야 된다든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들네 집에 가서 입주해서 하는 거, 네, 출퇴근하면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힘 덜 들게 애들 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노하우. 그리고 그 애들 봐주면서 아들 며느리와의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예. 거예요. 네, 그거를 아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네,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네. 이런 게 저는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저는 못 하고 있었네요. 저희 포럼에서 그런 세미나를 몇 번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중요해요. 갈등 없이. 그런데 이제 대책 없이 애들을 안 낳는다고 그러면서 약간 좀 이 생각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는 애들 봐주면 골 빠진다 봐주지 마라. 이러고 누가 봐준다면 봐주지 말라고 가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애를 낳으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세대들은 예. 전업주부였거든요. 아, 그리고 또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돌봐줬고. 네, 나는 옛날에 6명, 7명을 다 키웠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안 되죠. 예. 특히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잖아요. 또 환경과 조건도 예, 다르고 예. 하시니까. 아, 참. 요게 우리의 되게 삶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힘든 그렇죠. 일이어서.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사회적인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돼야 되고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전 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백년지 대계로. 예,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도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네. 예, 애 셋을 줄줄이 낳다 보니 그냥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필요했죠. 예를 들어서 40년 됐는데 오히려 애 잘 돌보는 게 몇 푼 버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네. 전업주부가 될 수 있고 네, 네, 네. 또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애를 어느 정도 손 뗄 만큼 키웠을 때 다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돼야 되겠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일을 좀 하겠다고 하거든요. 예. 저희 국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뭐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이혼율이 더 올라가고 네. 막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사회가 조금 고도화되면서 네. 우리가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모님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막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요? 또 이혼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최근에 조사를 해보고 놀랐는데요.